서브노트 4페이지입니다.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서 열과 일에 대한 관계를 말해주는 법칙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먼저 일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연력학에서 일은 팽창일과 비팽창일로 나눌 수 있어요. 기체의 부피가 팽창하면서 행하는 일이나 기체를 압축하는 데 필요한 일을 팽창일이라고 하고, 전기적인 일이나 화학적인 일을 비팽창일이라고 해요. 팽창일은 PV 워크라고 하고 비팽창일은 non-PV 워크라고 해요. 제가 자주 영어로 말씀드릴 건데 그건 한국말로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의미 전달에 혼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비열이나 비부피, 비엔탈피처럼 비팽창일을 스피시픽 워크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비팽창일은 건전지나 화학전지 같은 전기 화학적인 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럼 팽창일, PV 워크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힘 F를 가해서 거리 dx만큼 움직였을 때 우리는 일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을 식으로 표현하면 dw는 F 곱하기 dx로 쓸 수 있어요. 여기서 w는 일이고 F는 힘, dx는 힘을 줘서 이동한 거리를 말합니다. 힘 F는 외부 압력 Pex 곱하기 단면적 A이므로 기체가 한 일, dw는 px 곱하기 a 곱하기 dx가 되고, 단면적 a 곱하기 dx는 그림에서 보면 뭐예요? a 곱하기 dx는 면적 곱하기 높이니까 여기 파란색으로 된 부피를 말하는 거예요. a 곱하기 dx는 dv가 됩니다. 그럼 이 식에서 a 곱하기 dx는 dv니까 dw는 pex 곱하기 dv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화공 연력학에서는 일에 대한 미분식을 이렇게 쓰지 않아요. dw는 pexdv라고 쓰지 않고 dw는 -pexdv라고 써요. 일에 대한 표현이 책마다 다르고 분야마다 달라서 아마 혼란스러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에 대한 표현이 다른 거는 부호에 대한 약속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화공 연력학에서는 부호 약속에 따라서 개가 일이나 열을 받으면 플러스, 개가 외부로 일을 하거나 열을 방출하면 마이너스 부호를 쓰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개가 일을 한다는 것은 개가 팽창한다는 의미고, 팽창할 경우에 부피 변화, dv는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dw는 pex 곱하기 dv 값은 양수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화공 연력학에서는 개가 일을 할 때 w는 음수로 약속했다 그랬죠. 그래서 dw는 앞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마이너스 pex 곱하기 dv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식은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쓸 공식이니까 반드시 암기하도록 하세요. 기체의 팽창일의 크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식을 적분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 이 식을 적분하기 위해서는 PEX와 부피와의 관계식을 알아야지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등원 공정인지 단열 공정인지 정합 공정인지 가역인지 비가역인지 이상기체인지 실제기체인지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지만 이 식을 적분해서 일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상기체 등원 공정을 가역과 비가역 공정에 따라서 살펴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부피가 V1이고 압력이 P1인 이상기체가 외부 압력 PEX에 대항해서 V2, P2까지 비가역 등온 팽창할 때 그때 일의 크기를 한번 봅시다. 여기서 이상기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아마 고등학교 화학 시간에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뒤에서 기체 파트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지금은 그냥 PV는 NRT 공식을 따르는 이상적인 기체라고만 알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비가역 팽창이라는 것은 급작스러운 팽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등온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변화하는 공정을 말합니다. 자, 그럼 실린더 안에 이상기체를 우리의 관심사라고 한다면 이상기체가 바로 시스템, 즉 개가 될 거예요. 이 시스템은 등온 공정이므로 여기 좌측 하단에 보면 PV 선도가 있어요. 자, PV 선도상에 이 공정을 나타내면은 이 파란색 선, 이 파란색 선을 따라서 시스템이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등원 공정입니다. PV선도에서 등원선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자, PV선도에서 등원선, 정합선, 정적선, 단열선, 야, 이런 공정들을 표시하는 선들이 있는데 이 선들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폴리트로픽 공정 다룰 때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등온선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것과 시스템인 이상기체는 이 등온선을 따라서 변화한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그리고 주의, 서라운딩의 압력은 PEX로 일정하게 유지될 거예요. 시스템의 초기 상태는 이 점 P1, V1 이 점이고 최종 상태는 P2, V2인 이 점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리고 등온 공정이므로 등온선을 따라서 움직이다가 시스템의 압력이 외부 압력인 P-external, PEX와 같아지는 이 점, P2죠. 자, 이 점에서 기계적인 평형을 이루면서 멈추게 될 거예요. 여기서 시스템의 압력이 외부 압력인 PEX와 평형을 이루는 것을 기계적인 평형이라고 해요. Mechanical Equilibrium. 자, 기계적 평형에서 개의 팽창은 멈추게 될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일의 크기를 계산하려면은 팽창일의 정의로부터 dW는 마이너스 PEX 곱하기 dV이고 이 식을 적분하면 W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PEX 곱하기 dV이고 인테그랄 dW는 그냥 W가 되는 거예요. 자, W는 경로함수기 때문에 적분하면은 델타 W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W가 되는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기서 dW라고 쓰면 안 되고 델타 W 이렇게 써야지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스미스 책에서도 그냥 편의상 dW로 표기하니까 스미스 책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의 압력 PEX는 일정하니까 상수예요. 변하지 않는 숫자라는 얘기입니다. 상수는 여기 인테그랄 적분기호 밖으로 그냥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식을 적분한 결과가 W는 마이너스 PEX 곱하기 델타 V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델타 V는 나중 부피 마이너스 초기 부피를 뺀 값을 의미하고 이것을 그래프상에 나타내면은 V2 마이너스 V1인 길이가 델타 V가 되고 외부의 압력 PEX는 일정하므로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러면 W는 마이너스 PEX 델타 V는 PV 선도에서 이 파란색이 칠해진 면적이 되고 이 면적의 크기가 바로 팽창일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 다음은 이상기체의 비가역 등온 압축 공정을 봅시다. 자, 실린더 내 이상기체는 P1, V1에서 외부의 압력 PEX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눌러졌다가 압축되었다가 외부의 압력과 크기가 같아지는 P2, P2에서는 기계적인 평형을 이루고 멈추게 될 거예요. 자, 이 압축 과정을 PV 선도상에 나타내면은 우리의 관심사인 시스템은 여기 이 등온선을 따라서 초기 상태에서 최종 상태로 압축 과정을 거치게 될 거예요. 이때 압축률의 크기는 W는 마이너스 PEX 곱하기 델타 V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델타 V는 V2 마이너스 V1이므로 그래프상에 이 길이를 나타내고 외부의 압력 PEX는 일정하죠. 그래서 이 선으로 그려질 거예요. 자, 압축률 W는 그래서 이 파란색 면적이 되는 거예요. 자, 비가역 등온 팽창과 등온 압축률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팽창률은 이 등온선 아래로 네모난 상자가 그려지게 되고 압축률은 이 등온선 위로 네모난 상자가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급작스러운 팽창과 압축 과정을 여러 단계에 걸친 팽창과 압축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좌측 상단의 실린더를 봅시다. 실린더 내의 이상기체 초기 압력을 P1, 초기 부피를 V1이라고 하고 최종 압력을 PF, 최종 부피를 VF라고 합시다. 그리고 초기 상태와 최종 상태 사이에 이러한 팽창 과정을 P2, V2, P3, V3라고 할게요. 그리고 각 단계별 외부의 압력을 PEX1, 2, 3, 4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자, 우측 상단의 그림은 원 스텝으로 급작스럽게 비가역적으로 팽창한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때 개 부피는 PI, VI에서 PF, VF로 등온선을 따라서 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외부의 압력 PEX는 PEX1에서 PEX4 상태로 변하게 될 겁니다. 이 변화 과정에서 일의 크기를 PV 선도상에 나타내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피스톤이 2스텝으로, 3스텝으로, 그리고 멀티스텝으로 이렇게 무한대 스텝으로 팽창하는 경우를 나눠서 볼게요. 좌측 하단 첫 번째 그림 봅시다. 실린더 내의 기체가
초기 상태인 이 점에서 외부 압력 PEX3와 같아지는 P3 단계 거쳐서 최종 단계인 PF, VF로 2단계 걸쳐서 팽창하는 경우예요. 2스텝이죠. 자, 1단계 팽창할 때 일의 크기는 외부 압력인 PEX3 곱하기 부피 변화 V3-VI죠. 자, V3-VI가 될 거고, 이때 일의 크기는 이 면적, 빨간색 면적이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팽창, 투스텝 팽창은 외부의 압력은 PEX4가 될 거고, 시스템은 V3에서 V파이널로 팽창하게 될 겁니다. 자, 그때 일의 크기는 PEX4 곱하기 V파이널 마이너스 V3가 되겠죠. 이때 일의 크기는 파란색 면적이 될 거예요. 다음은 3단계에 걸친 팽창을 알아봅시다. 자, 시스템은 초기 상태인 P 이니셜, V 이니셜에서 P2, V2, P3, V3, PF, VF로 등운 팽창할 테고, 이때 외부 압력은 PEX1에서 PEX4 상태로 변할 거예요. 자, 1단계 팽창 시 외부 압력은 PEX2로 되고, 부피 변화는 V2-V 이니셜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의 크기는 PEX2 곱하기 V2-VI가 되고, 이를 PV 선도상에 나타내면 초록색 면적이 될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2스텝, 3스텝 팽창에 대해서 일의 크기를 나타내면 각각 빨간색과 파란색 면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개념을 확대해서 팽창 과정을 아주 작은 무한대의 공정으로 쪼개면은 이것은 가역 공정을 의미하고 우측 하단의 마지막 그림과 같이 그려질 거예요. 자, 이제 1스텝 팽창과 2스텝, 3스텝, 그리고 무한대 스텝 팽창 과정에서 일의 크기인 면적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때요? 스텝이 많아질수록 팽창 일의 크기가, 즉 면적이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역 공정일 때가 최대의 일을 갖는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자, 이제 압축 공정에 대해서도 여러 단계의 스텝으로 쪼개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측 상단에 원 스텝으로 압축될 경우에요. 초기 상태는 PI, VI 이 점이 되겠죠. 그리고 최종 상태는 PF, VF 이 상태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외부 압력은 PEX1에서 PEX4로 압축될 겁니다. 자, 외부 압력이 PX4로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부피 변화가 VF-V 이니셜이 되니까 압축률은 PEX4 곱하기 VF-VI 밑변이 될 거예요. 자, PV 선도에서는 여기 파란색 면적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과정을 2스텝으로 쪼개보면 좌측 하단처럼 될 거예요. 이때 압축률은 1스텝은 파란색 면적이 되고 두 번째 스텝은 빨간색 면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 그림은 3스텝으로 쪼개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우측 상단의 원스톱 과정의 일과 크기를 비교해보면 압축 과정의 단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압축률의 크기가 어때요? 점점 이 면적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무한대 스텝으로 쪼개면은, 즉 가역 공정이 되면은 압축률은 최소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 위에 4개 그림은 팽창 과정을 나타낸 그림이고 아래 4개 그림은 압축 과정을 나타낸 거예요. 가역일과 비가역일을 비교해보면 4가지 특징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가역 공정의 팽창과 압축은 같은 경로를 따른다. 자, 위아래 세 번째 그림을 봅시다. 자, 세 번째 그림이 가역 팽창일과 가역 압축일을 나타내는 그림인데 보시다시피 가역 공정의 경우는 팽창과 압축이 어때요? 같은 경로를 지나는 거 보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비가역 공정의 팽창과 압축은 서로 다른 경로를 따른다. 자, 위아래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비가역 팽창 공정과 비가역 압축 공정의 경우는 어때요? 그 경로가 서로 다르죠? 자, 세 번째, 팽창률의 절대값은 가역 공정의 경우가 더 크다. 자, 첫 번째 줄 세 번째 그림과 첫 번째 그림을 비교해 보면은 가역 공정의 팽창률의 절대값이 더 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곡선 아래 적분 면적이 1의 크기죠. 근데 어때요? 가역률의 면적이 더 크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압축률은 비가역 압축 공정이 가역 압축 공정보다 그 절대값이 더 크다. 밑에 줄 세 번째 그림과 첫 번째 그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비가역 압축률이 어때요? 비가역 압축률의 적분 면적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음은 가역 공정의 순일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순일이 뭐예요? 영어로는 network라고 해요. 순일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경로 동안에 이루어진 일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일의 정의로부터 dw는 마이너스 pex 곱하기 dv고, 자, 이것을 적분하면은 w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pex dv가 될 거예요. 자, 가역 공정의 경우는 외부의 압력 PEX는 매 순간순간 개의 압력인 P 시스템과 같아질 거예요. 그래서 위식은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는 거예요. W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P 시스템 dV. 자, 이 식의 의미는 아래 그림과 같이 우리의 관심 대상인 시스템이 A에서 B로 이러한 경로를 따라서 변한다고 했을 때 적분 면적이 이 일의 크기라는 뜻이에요. 자, A에서 B 상태로 팽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면적은 팽창률이 되는 거고, 팽창률이니까 부호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죠? 자, 연력학에서는 팽창하는 일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부호를 취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사인 컨벤션이에요. 반대로 B에서 A로 압축되는 이 과정의 적분 면적은 압축률이 될 거예요. 자, 압축률이니까 걔가 일을 받은 것이므로 부호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죠. 자, 그러면 A에서 B로 팽창했다가 B에서 A로 압축되는 순환공정, 사이클에 대해서는 전체 경로 동안에 이루어진 순일, 네트워크는 얼마가 될까요?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을 더한 그림, 즉 세 번째 그림의 면적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순일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PV 선도에서 어떤 경로에 대한 적분 면적은 일의 크기를 의미하고 전체 경로에 대해서 적분한 면적이 순1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순환공정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자, 순환공정이라는 것은 사이클이라고 돼요. 자, 순환공정, 사이클. 자, 이런 것은 초기 상태에서 시작해서 어떤 공정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다시 초기 상태로 돌아오는 공정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적분기호. 자, 인테그랄에다가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는 이 적분기호가 바로 순환공정에 대해서 적분한다는 의미예요. 어떤 순환공정에 대해서 dw를 적분하면은 wnet, 즉 순일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상태함수를 순환 적분하면 0이 됩니다. 상태함수는 초기 상태와 최종 상태에만 의존하는 그러한 성질이 있는데 순환공정의 초기 상태와 최종 상태가 같기 때문에 적분하면 0이 되는 것은 뭐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상태함수인 GAHU, 자, 이런 것들은 적분하면 그 값이 0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상기체의 팽창률에 대해서 가역, 비가역으로 나눠서 살펴봤는데요. 자, 이렇게 그림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도식적인 방법, 그래피컬 메서드라고 그래요. 자, 이제부터는 일의 크기를 구체적인 식으로 나타내고 계산하는 방법을 배워봅시다. 우리가 수치적인 해, 즉 어널리티컬 솔루션을 구하기 위해서는 P와 V의 관계식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 폴리트로픽 공정은 P와 V의 관계식이 PV의 n승은 컨스탄트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등원 공정은 PV의 곱이 컨스탄트한 거고, 그리고 정적 공정은 부피가 일정한 거고, 정합 공정은 압력이 일정하다는 거고, 단열 공정은 PV의 감마승이 일정하게 변하는 공정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P와 V, 압력과 부피의 관계식이에요. 자, 여기 있는 것들은 이상기체에 대해서 성립하는 PV 관계식이고, 나중에 실제 기체의 PV 관계식을 배우면은 실제 기체에 대해서도 일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상기체, 가역공정, 등온팽창,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공정에 대해서 일의 크기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일의 정의에 의해서 dw는 마이너스 pexdv이고 이것을 적분하면은 w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pex 곱하기 dv가 될 거예요. 자, 가역공정이니까 외부의 압력 pex와 시스템의 압력인 p 시스템이 같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뭐예요? 우리의 주 관심 대상인 이상기체죠. 자, 시스템이 이상기체이므로 우리는 이상기체 방정식 PV는 nRT 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식을 P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P는 V분의 nRT가 되고 이 식을 위에 있는 식에다가 대입하면은 W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V분의 nRT dV가 되는 거예요. 자, 이상기체의 몰수 n, 기체 상수 r, 절대 온도 T는 모두 상수예요. 등온 공정이기 때문에 온도는 상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는 적분기호 밖으로 그냥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nRT는 인테그랄 기호 밖으로 나가게 되고 V1에서 V2까지 V분의 dV를 적분하면은
lnV가 되는 거예요. 자, lnV가 되고 적분 구간이 V1에서 V2까지 있기 때문에 이를 적분하면은 lnV2 마이너스 lnV1은 lnV1분의 V2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혹시 비전공자이시거나 수학에 약하신 분들은 기본적인 적분 공식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은 W는 마이너스 nRT lnV1분의 V2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식은 이상기체, 가역공정, 등원 팽창에 대한 일의 크기를 구하는 식이에요. 유도 방법과 결과식 모두 중요합니다. 반드시 통째로 다 외우셔야 돼요. 시험장에 가서 공식 하나하나 유도해서 쓸 시간이 없어요. 유도 방법 이해하시고 결과식은 통째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기체의 가역 정합 팽창에 대해서 일의 크기를 구해봅시다. 자, 피부의 선도에서처럼 외부 압력 Pex는 일정하고 가역 공정이므로 Pex는 P 시스템과 같아질 거예요. 자, 일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dw는 마이너스 Pex dv로부터 시작하고 자, 이것을 적분하면은 인테그랄 dw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Pex dv가 되고 Pex는 상수죠. 외부의 압력은 일정하기 때문에 상수로 취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수는 인테그랄 기호 밖으로 나가게 되고 마이너스 Pex 인테그랄 1만 남게 되고 dv 이렇게 남게 됩니다. 자, 이것을 적분하면은 W는 마이너스 Pex 곱하기 델타 V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다음은 서브노트 5페이지 이상기체의 폴리트로픽 공정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자, 폴리트로픽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기체의 PV 공정에 대한 해석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PV의 n승은 컨스탄트로 P와 V의 관계식을 나타낼 수가 있는 그러한 공정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PV의 n승은 컨스탄트 이 식을 통해서 n 값이 얼마인지에 따라 이상기체의 PV 공정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n이 0이면 PV의 0승은 자, P만 남게 되고 컨스탄트한 공정이에요.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 정합 공정을 말하는 거죠. P가 컨스탄트한 공정, 정합 공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n이 1이라면 PV의 n승, n이 1이니까 PV는 컨스탄트한 공정을 말하는 거예요. PV가 컨스탄트한 공정이 뭐예요? 등원 공정이죠? 왜 등원 공정이에요? PV는 nRT, 즉 PV는 nRT, 이상기체는 PV는 nRT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PV가 일정하다는 것은 nRT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자, n과 r은 상수인데 t도 일정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등원 공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n값이 1에서 감마 사이일 때를 특별히 폴리트로픽 공정이라고도 해요. 감마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n이 감마일 때는 PV의 감마승은 컨스탄트가 되고 이것은 단열 공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n이 무한대일 때 그러면 PV의 무한대승이 뭐예요? PV의 무한대승은 V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V는 컨스탄트한 공정, 즉 정적 공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폴리트로픽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PV 선도상에서 각 공정을 나타내는 곡선에 대한 기울기예요. PV의 n승은 컨스탄트한 관계식에서 지수 n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 기울기는 점점 가팔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n은 0에서부터 n은 무한대까지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V 선도에서 각 공정을 나타내는 곡선에 대한 적분 면적이 뭐라 그랬죠? 자, 1의 크기라 그랬죠? 이 그림에서 면적이 어때요? 정합 공정일 때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등원 공정, 그 다음에 폴리트로픽 공정, 그 다음에 단열 공정, 정적 공정 이런 순서가 되는 거예요. 자, 오른쪽 그림 보시면 압축 공정에 대해서는 n값이 커질수록 기울기가 가팔라지게 되고 n값에 따라서 공정은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적분 면적은 압축률을 의미하고 압축률의 크기는 어때요? 단열 공정일 때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폴리트로픽 공정, 그 다음에 등원 공정, 그 다음에 정합 공정 순이 되는 거예요. 자, 공정별 팽창과 압축 공정에서 기울기 외화됩니다. VR 폴TP, VR 폴TP. 자, 기울기 외화됩니다. 자, 그래서 압축률은 R 폴TP, 팽창률은 PT4R 순으로 커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압축할 때 기체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는데 PV 선도에서 등호선 외우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등호선을 그려보면은 어때요? 자, 정적 공정, 단열 공정, 폴리트로픽 공정, 등원 공정, 정합 공정 순으로 온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등호선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위에 있는 것이 고온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 고온의 등온선과 만나는 점, 이 점들이 각 공정의 온도를 나타내는 거고, 그 온도는 어때요? VR 폴TP 순으로 압축 과정에서의 온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기체의 팽창일, PV 워크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일의 종류에는 비팽창일이라는 것도 있어요. 넌 PV 워크라 그랬죠? 자, 이 내용은 연력학체 이법칙과 자발성 척도 파트에서 다룰 내용인데, 지금은 일과 관련해서 살짝만 엿보고 넘어갑시다. 일에는 팽창일과 비팽창일이 있다 그랬어요. 비팽창일은 전기적인 일이나 화학적인 일을 말한다 그랬고, 예를 들어서 전기적인 일, 건전지 이런 것들이 바로 비팽창일이에요. 자, 이때 일의 크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델타 G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델타 G는 깁스 에너지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델타 G 값이 마이너스 100kJ이다. 자,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것은 어떤 시스템이 자발적으로 변화 과정을 거치면서 평형을 이루게 될 때 그 평형을 이루는 과정에서 시스템이 주위로 최대 100kJ의 비팽창일을 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자, 그리고 깁스 자유에너지와 마찬가지로 헬름홀츠 에너지라는 것도 있는데, 자, 헬름홀츠 에너지는 최대의 2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깁스 자유에너지는 어떠한 개가 주위로 할 수 있는 최대의 비팽창일을 말했었고, 헬름홀츠 에너지는 팽창일과 비팽창일을 모두 포함해서 최대로 할 수 있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은 깁스 에너지나 헬름홀츠 에너지에 대해서 식을 유도하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자, 여러분은 단지 일은 팽창일과 비팽창일로 나뉘고 최대 비팽창일은 깁스 에너지로 구하고 최대 일은 헬름홀츠 에너지로 구할 수 있다는 사실만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연력과학 제1법칙을 구성하는 일과 열 중에서 열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열이라고 하는 것은 개의 경계를 통해서 시스템과 서라운딩, 개와 주위 사이에 전달되는 에너지의 한 형태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열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질량 m인 물체에 열 Q를 가해서 델타 T만큼의 온도가 변했다면 똑같은 물체에 가해지는 열을 2배로 늘리면 온도 변화가 2배가 돼요. 즉 전달되는 열은 온도 변화와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질량 m인 물체에 열 Q를 가해서 델타 T만큼의 온도가 변했는데 가해지는 열을 2배로 늘리고 질량도 2배로 늘리면 온도 변화는 델타 T만큼만 변해요. 다시 말해서 전달되는 열은 물질의 양과 관련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같은 질량의 구리와 물을 똑같이 온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구리에 가해진 열보다 11배나 많은 열을 물에다가 가해야지만 돼요. 다시 말해서 전달되는 열은 물질의 성질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열은 온도 변화, 물질의 양, 물질의 성질과 관련이 있는 전달 형태의 에너지라는 거예요. 이 말을 식으로 풀어서 쓰면은 dq는 cndt 또는 dq는 cmdt라고 쓸 수가 있어요. 여기서 C는 비열로서 물질의 성질과 관련 있는 물리량, 즉 물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N은 몰수이고 M은 질량을 말합니다. 그러면 물질의 성질인 비열과 연료량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비열은 어떤 물질 1g의 온도를 1켈빈 높이는 데 필요한 열이고 단위는 줄 퍼 그램 켈빈으로 써요. 그리고 시스템의 크기에 의존하지 않는 세기 성질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을 예로 들면은 물의 비열은 4.2 줄 퍼 그램 켈빈인데 물의 양이 많던 적던 비열은 4.2로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연료량은 어떤 물체의 온도를 1켈빈 높이는 데 필요한 열을 말하고 단위는 줄 퍼 켈빈으로 씁니다. 그리고 시스템의 크기에 의존하는 크기 성질이에요. 비열과 연료량 비슷한 의미지만 서로 달라요. 물질과 물체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질과 물체. 물체가 크면 클수록 가열하는 데 필요한 열이 커지겠죠? 그러면 dq는 cmdt에서 비열과 연료량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다음 그림은 온도 변화에 따른 정적 비열 CV와 정압 비열 CP 또는 정적 연료량, 정압 연료량을 나타낸 그림이에요. 비열과 연료량은 온도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져요. 그래서 비열과 연료량은 온도의 함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수식으로는 C는 C의 괄호에 T에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 수식은 C는 온도의 함수라는 뜻이고 그리고 C는 온도만의 함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온도에 어떻게 의존하는지 온도 변화에 따라서 직선적으로 변하는지 곡선으로 변하는지 곡선으로 변한다면 2차 함수인지 3차 함수인지 이렇게 온도 의존성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식이 A 플러스 BT 플러스 CT의 제곱 자 이런 식이에요.
열의 양을 구하려면 dq는 cndt를 적분 구간 ti에서 tf에 대해서 적분하면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단 이때 비열 c는 온도의 함수이므로 이를 고려해서 적분해야 됩니다. 문제에서 어떤 온도 구간에서 비열이 일정하다고 주어지면은, 다시 말해서 비열이 온도에 무관하다고 한다면은 dq는 nc dt를 적분하면은 nc 델타 t가 되는 거예요. 다음은 열의 성질 중 하나인 경로 의존성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앞서서 상태함수, 경로함수를 공부할 때 열은 경로함수라고 말씀드렸었죠? 아래 그림을 봅시다. 열이 들어오고 나갈 수 없는 단열된 용기 안에 질량이 m이고 내부 에너지가 U인 물체가 들어있다고 가정합시다. 이 용기는 강철 용기로서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할게요. 전기선을 통해서 용기 내에 있는 물체에다 열을 가하고 변화된 온도를 측정하는 실험을 했어요. 우측 그림은 용기 내에 피스톤이 달려있고, 그래서 물체에 가한 열에 의해 팽창하고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만들고 실험을 했습니다. 왼쪽 그림과 같이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측정한 비열을 CV라고 하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측정한 비열을 CP라고 해요. 두 가지 실험을 통해서 넓은 온도 범위에 걸쳐서 비열값을 측정했더니 아래 그림처럼 나타났어요. 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낮은 온도 영역에서는 CP 값과 CV 값이 같고, 고온 영역에서는 CP 값이 CV 값보다 크게 나타났어요. 이 말은 비열은 물질의 성질이고 경로에 의존한다는 의미예요. 기체에 대해서는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의 비열값과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비열값이 다르다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체에 대해서 CP가 CV보다 큰 것을 알 수 있죠. 나중에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이상기체에 대해서는 CP-CV가 기체 상수 R로 일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관계식입니다. 외워둬야 돼요. 그리고 고체나 액체에 대해서는 CP 값이 CV 값과 거의 같다는 것도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기 있는 보라색 박스 내용들 꼭 암기하세요. 유도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비열이나 연료량이 정압 경로, 정적 경로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앞서서 전달된 열의 양은 온도 변화와 관련이 있고, 물질의 양에 관련이 있고, 그리고 물질의 성질인 비열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비열과 연료량이 경로에 의존하기 때문에 열 또한 경로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을 경로함수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열과 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열과 일은 개의 경계를 통해서 시스템과 서라운딩을 출입하는 전달 형태의 에너지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열의 성질과 비열, 연료량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비열과 연료량은 온도에 따라서 변한다는 것, 그리고 경로에 따라서 변한다는 것도 배웠죠. 분자 수준에서 보면은 일과 열은 시스템과 서라운딩의 경계를 통해서 전달되는 형태의 에너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연력학 제1법칙에서는 열과 일은 동등하다고 보고 열과 일 모두 내부 에너지의 변화에 기여한다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연력학 제1법칙은 개의 내부 에너지 변화 델타 U는 개에 출입한 열과 일의 관계식에 정의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열과 일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은 질서 있는 분자 운동의 형태로 전달되는 에너지고, 열은 무질서한 분자 운동의 형태로 전달되는 에너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질이 높은 에너지라 그러고, 열 에너지를 질이 낮은 에너지라고도 해요. 그래서 연력학자 2법칙에서는 열과 일은 동등하지 않고 급이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연력학자 2법칙은 열과 일 사이의 관계에 대한 제약을 두는 법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열과 일에 대해서 다뤘으니까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해서 살펴봅시다.